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 저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굳게 믿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지만 남편과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한없이 다정했지만 파렴치하고 뻔뻔한 인간으로 변한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전 당시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잘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밖에서 시끄럽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는 것을 즐겼죠.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될 정도로 깊은 사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청혼해 오더라고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남편을 처음 소개한 날, 남편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걱정하지 않게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랑 수영이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허전했던 마음 한편이 비로소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25세 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허전한 기분이었죠.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엄마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가족이 되어주니 더 바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요. 제가 본 아버지는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외할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기던 사람도 아버지였어요. 오죽하면 자식들도 필요 없고 사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 아버지와 남편이 겹쳐 보이더군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가족을 챙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수영이랑 저 왔어요. 고기 사왔는데 이거 어디에 둘까요? 아니, 뭘 매번 이렇게 사와. 저번에 사온 과일도 남았는데. 빈손으로 오래도 말을 안 들어 왜. 아이고, 내가 자네 덕분에 살이 쪄. 배고플 텐데 얼른 앉아. 밥 먹어. 저희 기다리느라 식사도 못하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근데 뭘 이렇게 차리셨어요?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살가운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엄청 좋아하셨죠.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만큼 저도 시댁에 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가 없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잘하면 언젠가 시댁 식구들도 마음을 열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남편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보이는 듯 했거든요. 제 꿈이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 꿈을 이룬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밥 먹듯이 퇴사를 반복하더니 대놓고 집에서 놀더군요. 집에서 쉬면 집안일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집안일에 일체 손도 대지 않았어요. 내가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했잖아. 당신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나갔다 왔어?
아, 깜빡했어. 세탁기는 지금 당신이 돌리면 되겠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밥도 못 먹고 기다렸잖아. 나 오늘 야근할 것 같다고 당신한테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밥은 당신이 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내가 무슨 수로 요리를 해. 기다릴 테니까 빨리 밥 좀 차려줘. 나 배고파. 지금까지 야근하고 온 사람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하고 싶어? 당신 시간 많잖아. 요리를 좀 배우던가 못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잖아. 아, 왜 짜증을 내? 알았어. 장모님 집에 가서 밥 먹을 걸 그랬나? 나 오늘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 몰라? 무릎 안 좋은데도 나가서 일하시는데 집에서 노는 당신한테 밥도 차려줘야 돼? 되게 눈치 주네. 내가 뭐 일 안 한대? 잠깐 쉬는 건데 왜 난리야? 아, 알았어. 시켜 먹지 뭐. 저는 혼자 일하는 처지가 되었죠. 날이 갈수록 화가 쌓였어요. 남편이 놀고 있으니 돈이 모이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참지 못해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면 남편은 그제야 일을 구하곤 했어요. 그 정도는 참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이 맞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이서방,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방문 손잡이가 자꾸 빠져서. 내가 고치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되네. 이대로 두면 문이 잠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 장모님, 이거 저도 못해요. 그냥 업체 부르세요. 이런 거 고치는데 얼마나 한다고. 아, 그렇지. 미안해. 자네 피곤할 텐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푹 쉬었다 가. 식혜 좀 했는데 식혜 줄까? 이서방 식혜 좋아하잖아. 됐습니다. 장모님, 저 좀 그냥 두세요. 오는데 차가 막혀서 그런지 피곤해 죽겠어요. 당신도 쓸데없는 걸로 나 깨우지 마. 당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그리고 운전도 내가 했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한데? 오늘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오기로 했잖아. 잊었어? 시어머니 건강검진할 때 내가 혼자 모시고 다녀왔잖아. 당신 1억이야? 수영아, 엄마 괜찮아. 병원은 평일에 금방 다녀오면 돼. 토요일은 사람 많고 복잡해서 나도 싫어. 이서방 자게 둬. 너도 주말인데 푹 쉬어야지. 아니야, 엄마. 나랑 다녀오자. 요즘 다리도 아프다면서 차로 가면 금방인데 뭐하러 고생해. 남편은 엄마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하더군요. 대놓고 친정에 가기 싫다고 버티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어쩌다 친정에 가면 남편은 바닥과 한 몸이 되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돌아갔어요. 엄마는 우리가 오는 날만 기다리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견딜 수 없이 미웠죠. 이서방이 일이 힘들어서 예민한가 보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일하는 것도 고될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어. 난 괜찮아. 엄마 미안해. 다음엔 나 혼자 올게. 엄마도 마음 쓰지 마. 응? 그리고 이제 밥도 차리지 마.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힘들잖아. 그럼 내가 밥이라도 해줘야지 뭘 할 수 있겠어. 난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근데 우리 수영이도 피곤할 텐데 엄마가 이렇게 고생시켜서 어떡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 모시고 가겠다고 건강검진도 미룬 건데 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래도 남편의 편을 들더군요. 친정에 다녀오면 한동안 마음이 무거워 힘들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떨쳐내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변해갔죠. 제가 한 직종에서 꾸준히 일할 때 남편은 직종만 4번을 바꿨어요. 이제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더군요. 언제부턴가 남편이랑 대화도 하기 싫더라고요.
연애할 땐 남편이랑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할 이야기도 없었죠. 말해봤자 잔소리로만 들릴 테니 맥이 빠지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허무한 기분이었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가급적 집에서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남편도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낀 건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번 주는 장모님 댁에서 좀 쉴까? 당신 요즘 일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장모님 모시고 외식이나 한번 하지 뭐. 당신, 엄마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할 거면 가지 마. 엄마가 당신 눈치 보는 거 싫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지. 알았어. 당신 신경 안 쓰이게 잘하면 되잖아. 남편이 웬일로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친정에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친정에 간 남편의 태도는 변함없었죠. 엄마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못할 짓을 한 기분이더군요. 다신 남편과 친정에 오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죠. 그런데 친정에 머무는 마지막 날 남편이 엄마에게 살가운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저 이번 달에 보너스 나오는데 뭐 필요하세요? 요즘 안마기 좋다던데 그거 하나 사드릴까요? 아이고, 아니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가끔 자네랑 우리 수영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사줘도 돼. 갑작스러운 남편의 물음에 엄마는 놀란 눈치였지만 내심 기뻐 보이셨어요.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죠. 이후로도 남편의 이상행동은 계속됐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드리지 않나, 계속 전화해서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질 않나. 하루는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감을 보냈다면서요. 수영아, 이서방한테 감 잘 먹겠다고 전해줘.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옆집 할머니랑 나눠 먹었잖아. 옆집 할머니도 사위 잘 얻었다고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몰라. 남편이 감을 보냈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는 겨우 그거 챙겨줬다고 뭘 그렇게 고마워해. 엄마는 매일 사위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서. 그래도 바쁜데 나 생각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 이서방이 원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잖아. 그동안 바빠서 그랬나 봐. 남편은 꼭 연애할 때처럼 엄마를 살뜰하게 챙기더군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이전처럼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 시커먼 속내를 모르고요. 어느 날 남편이 불쑥 엄마의 생신을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엄마 생신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친정에 끌고 가야지만 마지못해 가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엔 엄마 생일을 못 챙겨드려서 안달이더니 결혼 후엔 언제 생신을 챙겼냐는 듯 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먼저 엄마의 생신을 물어보니 전 그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장모님 생신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잖아. 이번엔 제대로 사위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 좋은 식당 예약해서 가족들끼리 생일 파티하는 거 어때? 당신이 장모님 좋아하는 곳으로 찾아줘. 내가 예약할게. 정말 그래도 돼? 고마워.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요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맙긴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뭐. 식당 찾아서 보내줘. 오늘 당장 예약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이 근처에 있는 식당이랑 식당은 다 찾아봤어요. 이번 엄마 생신은 근사한 곳에서 축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고급스러운 한 식당을 찾았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식당을 예약했어요.
남편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자 남편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에 조금 의아했지만 엄마가 좋아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기쁘게 잠자리에 들었죠. 전 식당을 예약한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번 생신 때 삼촌들 다 모시고 좋은 식당에서 잔치하자. 남편이 엄마 생신에 식당 예약해뒀어. 뭐? 이서방이? 아니, 내 생일이 뭐라고 그렇게 큰 돈을 쓴다고 그래. 집에서 조촐하게 하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남편이 엄마 생신 못 챙겨드렸잖아. 그거 미안하다고 이번엔 좋은 식당에서 밥 먹자고 하네. 삼촌들한테 다 말해도 엄마? 아이고, 돈이 꽤 나올 텐데 이서방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그래도 이렇게 내 생각해주니 고맙네. 삼촌들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엄마는 남편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내심 기쁘셨던 모양이에요. 삼촌들한테 사위가 생일잔치 해준다며 전화를 싹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가도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못 챙겨드린 게 미안하더군요. 아버지 살아계실 땐 우리 가족 제일 큰 행사가 엄마의 생일잔치였거든요. 엄마가 아들 많은 집딸이라 어릴 때 생일잔치를 못하고 살았대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생신을 살뜰히 챙겼어요. 저희 아버지는 소형가전 만드는 중견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나와 가전제품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를 세우셨어요.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회사였는데 아버지의 걱정과는 다르게 회사는 잘 됐다고 해요. 그때 집안 형편이 좋아져서 엄마 생신 땐 비싼 곳에서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곤 했죠.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보다 엄마 생일을 더 기다리던 기억이 나요. 아빠, 난 매일매일 엄마 생일이었으면 좋겠어.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동산에도 갈 수 있으니까. 아빠, 나 친구들한테 사자 봤다고 자랑했다. 우리 수영이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잘했네. 내년 엄마 생일 때 또 재미있는 곳 가자. 아빠는 왜 엄마 생일만 회사 안 가? 회사 매일 안 갔으면 좋겠어. 엄마랑 나랑 이렇게 계속 놀면 좋을 텐데. 엄마 생일이랑 수영이 생일 때 이렇게 재미있게 놀려면 아빠가 회사에 나가야 해. 아빠가 수영이 생일도 놀 수 있게 노력할게. 알았지? 진짜? 약속하는 거다. 엄마가 약속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거는 거랬어. 우리 수영이 똑똑하네. 알았어.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 수영이 가고 싶은 곳 다 생각해놔. 아빠랑 엄마랑 수영이랑 이렇게 셋이 꼭 가자. 아버지는 어릴 때 저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셨어요.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덕분에 전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아주 많아요. 아버지는 한 회사의 대표로 열심히 일하시다 제 나이 25에 대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죠. 25에 아버지를 잃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병원에선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했죠.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실 때도 엄마와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강인한 분이니 저희 곁에 오래 계실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저와 엄마의 욕심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항상 긍정적이고 밝던 엄마도 변하셨어요. 급격하게 말수가 줄었죠.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전 지금껏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생신은 꼭 챙기곤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결혼 후 엄마 생신을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간은 남편이 친정에 안 간다고 해서 혼자 잠깐 들러 용돈을 드린 게 다였죠. 엄마가 생신 때마다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생각하면 너무 아프더군요.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먼저 마음 써준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미웠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앞으로는 남편과 엄마의 생신을 꼭 챙기고 싶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엄마의 생신 잔치가 열릴 줄 알았어요. 엄마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수영아, 아무래도 생일 잔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삼촌들한테도 다 연락했으니 원래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자.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식당 다 예약해뒀는데. 식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다시 찾아볼게.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 그게 다 낭비인 것 같아.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삼촌들한테 말해뒀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엄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나랑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엄마 생일잔치 준비했는데 생신 며칠 남았다고 그래, 응? 내가 미안해서 그래.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생신 제대로 못 챙겨드렸잖아. 수영아, 엄마 말 들어. 당장 식당 취소하고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난 생일에 네 얼굴 보는 걸로 됐다. 너만 보면 돼.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들던지 눈물이 핑 돌 정도였죠.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니 멋대로 생일 잔치를 진행할 수도 없었죠. 예약했던 한식당 말고 다른 곳을 예약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예약을 취소하려고 식당에 전화를 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식당 예약 날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민우 이름으로 식사 예약된 게 맞나요? 네, 손님. 예약 날짜 변경된 게 맞습니다. 이민우님 이름으로 지난주에 이미 식사를 하신 걸로 확인되어서요. 그럼 이민우라는 이름으로 이미 식사를 했다는 거죠? 믿을 수 없어 여러 번 되물었는데 직원분은 남편이 예약 날짜를 변경한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착각을 했나 싶어 식당을 다시 확인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분명 엄마의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 제가 찾았던 식당이 확실했거든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식당 예약 변경했어? 그 식당 우리 엄마 생일 잔치 하겠다고 예약해둔 곳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왜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해? 아니, 이제 퇴근한 사람 붙잡고 왜 성질이야? 왜 날짜 바꿨어? 이미 밥도 먹었다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봐.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 나도 어이없거든? 장모님이 먼저 생일잔치 안 한다고 하셨어. 예약 확 취소하려다가 그래도 예약한 게 아까워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한 거야. 엄마가 당신한테 먼저 생일잔치 안 한다고 하셨다고?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먼저 말씀하셨어? 그래. 이제 됐지? 나와. 나 피곤해.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유난이야. 큰 소리치며 자리를 피하는 남편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수상쩍더라고요. 당황해하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죠. 한번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니 불신이 싹 트더군요. 저는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남편 몰래 친정으로 향했어요. 생일 잔치를 한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더군요. 남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심란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다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사갈까 싶어 과일 가게에 들렀는데 등 뒤에서 대뜸 호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수영이, 너 잘 만났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나한테 너랑 사위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멋대로 취소를 해?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뭘 자랑했는데요?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옆집 할머니가 저를 호되게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혀를 쯧쯧 차시다 다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소리치셨어요. 생일잔치 말이다. 생일잔치. 네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한 줄 알아? 생일에 너랑 사위가 좋은 식당 예약해뒀다고. 근데 그걸 홀라당 취소를 해버려? 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나한테 속상하다는 말을 하냐? 생전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할머니의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더군요. 남편은 분명 엄마가 식당에 가기 싫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했다고 했거든요. 과일을 사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친정집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내가 옆집 할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엄마는 입을 꾹 다물고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가 말해줄 때까지 안 갈 거야.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 좀 해줘. 엄마는 내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 듣고 다니면 좋겠어? 이서방이 왔었어. 비싼 식당에 갈 돈이 없다고 하더라. 뭐라고? 남편이 엄마한테 왔었어? 아니, 남편이 그래? 엄마한테 비싼 식당에 갈 돈이 없다고?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 생신 때 좋은 식당에서 생일잔치를 하던 사람이 돈이 없다니요? 당장 남편에게 따져묻고 싶은 걸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열이 확 올라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서방이 가게를 하나 낸다고 하더라. 그러니 자기한테 투자를 하래. 그래야 너도 편하게 살 거라면서. 근데 내가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이 가게를 낸다고 했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무슨 염치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 엄마, 엄마한테 돈이나 뜯으러 온 사위 뭐가 예쁘다고 감싸줘? 요즘 이상하다 했어. 처음부터 엄마한테 돈 뜯어낼 속셈이었던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뻔뻔한 인간을 두고 볼 수 없었죠. 남편에게 연락해 오늘 일찍 들어오라는 말만 남겨두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던지요. 집에 먼저 들어와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당신 회사 그만두고 가게 낼 준비해? 그게 사실이야? 남편은 처음에 조금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회사랑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도움받아서 가게 하나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가게를 낼 결정을 해? 자영업은 뭐 쉬운 줄 알아? 집에서도 손 까딱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가게를 하는데? 봐봐. 내가 당신한테 상의를 하고 싶겠어?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거 나 혼자 결정하는 게 낫지. 당신은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도축업 유통관리 일했던 거 알지? 거기서 일하면서 기가 막힌 곳을 찾아냈거든. 거기서 고기만 봤잖아? 그럼 그냥 대박 난다니까?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다 장사 성공하지.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식당을 해? 그리고 당장 우리 전세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어떻게 낼 건데? 왜 못해?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당분간 당신이 좀 내줘야지.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고생해줘.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자리가 좋아서 금방 수익 나는 곳이라더라.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 그리고 대출금이랑 생활비 낼 여유도 없으면
나랑 더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돈도 부족하다며.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냐는 듯 눈을 흘기며 절 보던 남편은 곧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이 회사 하나 하셨다며. 재산도 많은 것 같던데. 당신은 왜 그런 사실을 숨겼어? 그랬으면 더 쉽게 갔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재산 소리가 여기서 왜 나와? 당신이 가게 내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그 재산 다 장모님이 관리하고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 장모님도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투자해달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 싹 바뀌시더라. 당신, 그래서 요 며칠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렸구나. 뭐라도 뜯어내려고.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돈도 없다는 사람이 식당은 누구랑 간 건데? 이전까지 말만 잘하던 남편이 그 물음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편의 모습에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있는 힘껏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당신이 말 안 하면 식당 CCTV 돌려볼 거야? 당신 바람 피웠어? 아, 그래. 말 못하는구나. 내가 개망신 제대로 당하게 해줘? 남편은 그제야 한숨을 푹 쉬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허탈함에 코웃음만 나왔죠. 남편이 보여준 사진 속엔 시댁 식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장소를 보니 엄마 생일 잔치를 하려던 한 식당이 분명했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분노가 끓어오르던 그때 남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제 곧 사업 시작할 텐데 가족들한테 잘해야 돌아오는 게 있지. 내 인생에 장모님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것도 모르고 잘해드린 내가 바보지.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예약한 식당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위가 큰일 한다는데 돈으로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아니다. 이렇게 된 거 당신이 가서 장모님 좀 설득해봐. 숨겨놓은 돈 좀 내놓으시라고. 뭐? 당신 우리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 엄마 생신은 돈 없어서 못 챙긴다고 해놓고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넌 뭐가 우선인지도 몰라? 앞으로는 본가 먼저 챙겨. 내가 지원도 안 해주는 처가를 왜 챙겨야 하는데? 저는 남편의 고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화내야 할 사람은 전데 억울하더라고요. 결국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흐르더군요. 남편에게 실망해서도 아니고 남편에게 화가 나서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냥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우는 절 두고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지금껏 같이 살았다니.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전 거실에 한참 앉아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놀란 눈치였지만 말없이 절 안아주셨죠.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쏟았어요. 남편은 그날 연락 한 번 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에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제 인생에서 멀리 떼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후 남편은 아직도 화가 났냐며 떠보듯 연락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모두 무시했어요. 그러다 엄마 생신에 맞춰 남편에게 주소를 하나 보냈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집에 언제 올 거야? 집으로 오지 이건 무슨 주소야? 여기로 오라고? 엄마 생일 잔치 여기서 할 거니까 와서 똑바로 사과해. 안 그럼 나 집에 안 가. 알았어. 당신이 보내준 주소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주소가 조금 이상한데?
여기 식당이 있었나? 오래 못 기다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와. 저는 남편에게 보낸 주소에 먼저 도착해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자 눈이 휘둥그레진 남편이 집안을 둘러보더군요. 여기서 장모님 생일 잔치를 한다고? 빈집인데? 우와, 근데 이 집 진짜 좋다. 이런 곳은 얼마나 하려나? 누가 살진 몰라도 진짜 부럽다. 좋은 집이라서 그런가? 층고도 엄청 높네? 그치? 집을 둘러보던 남편은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보더라고요. 전 팔짱을 낀 채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여긴 우리 엄마가 지내실 곳이야. 아직 식탁밖에 못 사서 집이 좀 휑해.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을 마쳐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말도 안 된다는 듯 장난치지 말라며 크게 웃더군요. 전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와서 앉아. 빨리 끝내자. 오늘 우리 엄마 생신잔치가 있어서 시간이 없거든. 이게 대체 뭐야? 이혼 서류? 당신은 장난을 뭐 이렇게 살벌하게 쳐. 장난칠 기분 아니야. 난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 당신만 찍어서 내면 돼. 그럼 우리 이제 영영 남남이야. 빨리 해줄래? 아까 말했잖아. 나 시간 없어. 남편은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건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제 앞을 막고 애원하듯 말하더라고요.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해?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잘못 아닐까? 오늘 우리 엄마 호텔에서 생신잔치 하거든? 삼촌들이랑 가족들 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안 해준다길래 그냥 내가 하려고. 진작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고생했을까? 설마 장모님 생신잔치 안 해줬다고 삐져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걸로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당신 왜 그래 정말?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어? 그런 걸로? 그럼 내가 더 참아야 해? 당신이 우리 엄마 무시하고 막말하는 거 내가 보고만 있어야 하냐고. 그리고 당신 뭐라고 했어? 본가 먼저 챙기라고? 내가 왜? 난 우리 엄마 딸이야. 당신이나 가서 시댁 챙겨. 누구 보고 챙기라 말아야? 당신,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이혼하고 후회하려고? 다시 생각해봐. 이혼은 이렇게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랑 지금까지 산 게 후회돼. 이혼하고 후회한다고? 난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쉽게 결정한 것 같아? 나 지금 누구보다 이성적이거든?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이제 그만해라. 장모님 생일잔치 한다며. 지금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어. 그리고 당신이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당신 장모님 기다리게 할 거야? 사위 없이 무슨 생신잔치를 하겠어. 우리 엄마가 당신 끔찍하게 챙기는 거 잘 알고 있네.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했니? 남편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하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런지 남편의 그런 모습도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이 방법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희 엄마를 들먹이더군요. 분명 장모님이 우리 이혼하는 거 반대하실 거야. 장모님이 나 좋아하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우리가 이혼한다고 해봐. 엄마한테 이미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겠다니까 잘 생각했다고 오히려 좋아하시던데? 당신 덕분에 아버지 재산 정리하고 여기 집 얻은 거야. 엄마랑 둘이 살려고. 장모님 돈 없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장인어른 재산 다 정리했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히려 저에게 따지듯 말하더군요. 남편의 간절한 얼굴에 절로 웃음이 터졌죠. 그 말을 믿었어? 우리 엄마 아버지 재산 그렇게 허투루 쓰실 분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평생을 일하셨어. 엄마 재산은 없었겠니? 근데 당신한테 왜 투자를 안 했겠어?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신 거지. 뭐? 가치가 없다고? 그럼 장모님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이런 게 어딨어? 날 그렇게 예뻐하셨으면서 왜 돈을 안 주시는 건데? 당신 진짜 뻔뻔하구나. 질린다. 우리 엄마가 바본 줄 알아? 당신 뭐가 예쁘다고 돈까지 줘? 지금껏 많이 참아줬는데. 나도 장모님 도움 필요 없어. 난 그 돈 없어도 성공할 거야. 당신 그 말한 거 분명 후회한다. 우리 식당 잘 되잖아? 그럼 당신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산다니까? 내가 당신은 용서할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뭔데 날 용서해? 사모님 소리 필요 없고 이혼이나 하자고. 나 시간 없어. 남편은 계속 끈질기게 절 설득하더라고요. 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제 앞에서 빌더군요. 그 모습이 처량하던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죠. 뻔뻔하게 본가부터 챙기라고 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아무리 설득해도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이제 그만하고 도장 찍어. 더 말하는 것도 입 아프다. 내 사정 알면서 왜 그래? 나 전 재산 가게에 투자한 거 알잖아. 당신이 이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난 당장 지낼 곳도 없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잘난 시댁 식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 남편은 거의 울면서 절 붙잡았지만 전 남편을 매몰차게 떼어냈어요. 남편과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곧장 호텔로 가 엄마 생신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활짝 웃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엄마와 친정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어찌나 반갑던지. 앞으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내가 삼촌들 모시고 진작에 생일 잔치를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 갖자. 알았지? 삼촌들이 음식 맛있다고 난리더라. 돈 많이 썼지. 지금껏 모은 거 다 쓴 거 아닌가 걱정된다. 내년부턴 이런 거 하지 마. 생일이 뭐 별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 딸도 나름 돈 잘 벌고 있어. 뭐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왜 내세울 게 없어?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오늘 아주 즐거웠어. 우리 딸 고마워.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아.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살아. 내가 오래오래 효도할게. 어머, 얘가 왜 이래? 울어? 너 울면 여기에 놓고 간다? 좋은 날이라면서 울긴 왜 울어? 저는 그날 엄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나올 땐 복잡한 감정에 울적했지만 새 집에서 엄마와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보단 행복이 앞서더군요. 엄마는 저와 함께 산 후 이전보다 밝아지셨어요. 소녀처럼 까르르 웃기도 하신답니다. 새 집의 기운이 좋은 건지 전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승진 소식은 엄마에게 제일 먼저 알렸고 승진한 날 저희 모녀는 그날 비싼 식당에서 고기를 썰었어요.
우리 딸 승진 축하해. 너희 회사가 보는 눈이 있다. 널 팀장으로 딱 뽑은 거 보면. 이제 그 회사 대박 날 일만 남았네. 그치? 엄마 고마워. 근데 난 사실 이렇게 빨리 승진할지 몰랐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걱정이네.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지금은 즐기자. 처음이면 당연히 서툴고 헤매는 게 맞지. 그래도 넌 언제나 그랬듯이 방법을 찾을 거야. 그렇겠지? 그래, 지금은 즐기자. 엄마, 빨리 고기 먹어. 스테이크는 바로바로 썰어서 먹어야 해. 비싼 고기가 맛있긴 맛있다. 이거 부드러운 거 봐. 어머, 입안에서 다 녹네. 엄마 천천히 먹어. 그렇게 빨리 먹으면 비싼 고기 먹고 체한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빨리 먹어볼걸. 돈 벌어서 뭐 한다니? 이런 곳에 써야지. 평생 돈을 아끼며 사셨던 엄마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돈 쓰는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될 정도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는 후회 없이 즐기며 사셨으면 해요. 네 전 남편은 지금 뭐하고 살아? 결국 그 고깃집인가 뭔가 그거 차렸대? 우리 사위 하시더니 이혼하자마자 네 전 남편이 됐네? 우리 엄마 은근 단호하셔. 그럼 너랑 이제 남남인데 뭐가 이쁘다고. 다 너한테 잘하라고 오냐오냐 해준 거지. 썩을 놈. 지 복을 자기가 걷어차버리네. 엄마 지금 썩을 놈이라고 한 거야? 엄마 입에서 그런 소리도 다 듣고? 전 남편이 진짜 못된 놈이긴 한가 보다. 그치 엄마? 나는 아직도 걔 생각만 하면 화가 나. 그렇게 잘해줬더니 자기가 정말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알고 그 큰 돈을 해달라고 아주 뻔뻔하게. 진짜 해줄까 고민했으면서. 엄마 사실 내가 몰랐으면 나 몰래 돈 해주려고 했지. 아이고 아니야. 내가 줬으면 너한테 줬지. 왜 사위한테 그 큰 돈을 홀라당 줘?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이후 결국 가게를 차렸다고 해요. 어차피 회사도 그만뒀으니 다른 선택지는 없었겠죠. 가게를 차린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 식당은 파리만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 장사일엔 영 소질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때문에 힘든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인 모양이더라고요. 두 분은 이혼 후에도 번갈아 가며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수영아, 잘 있니? 사부인은 별일 없으시고? 요즘 따라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내가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난다. 네, 어머님. 전 잘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은 계속 받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남편은 이미 끝난 사이고 이제 저도 어머님 며느리 아니잖아요. 수영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민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네가 없으니까 민우가 통 길을 못 펴고 사는 것 같다. 너같이 똑똑한 애가 옆에 있어야지 가게도 잘 되고 할 텐데. 어머님 죄송해요. 더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연락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버님 전화도 이제 못 받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럼 몸 건강하세요? 예, 수영아! 시어머니의 연락을 몇 번 받으니 노골적으로 남편을 언급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연락을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이혼 후 시어머니는 남편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가게를 내겠다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썼으니 가게를 접을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남편 가게에 나가 일을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밥을 먹였던 시댁 식구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언제 밥을 얻어먹었냐는 듯 모른 척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렇게 하루하루 마지못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렸어도 몰래 가게를 차렸을 사람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엄마와 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전 남편과 지내면서 늘 쫓기듯 살았는데 엄마와 함께 지낸 이후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영이 넌 유럽 어디 가고 싶어? 엄마는 스위스 꼭 가보고 싶더라. 스위스? 가면 되지. 내년 엄마 생일은 스위스에서 보내자. 근데 엄마, 우리 내년에 여행 가기로 한 거 맞지? 여행책을 벌써 봐? 미리미리 봐두면 좋잖아. 먹는 게 걱정이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고생 많이 한다던데. 식당 좀 미리 봐둬야겠다. 엄마, 우리 여행 가려면 아직 멀었어. 지금 식당 봐둬도 다 까먹을걸? 지금부터 조금씩 봐두면 좋지 않겠어? 가서 야무지게 여행해야지. 근데 수영아, 유럽이 그렇게 좋다는데 정말 그럴까?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겠지?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엄마가 산책 봐봐. 거기선 뭐가 맛있대? 아깐 아직 멀었다더니. 거봐, 너도 궁금하지? 스위스 가면 이 식당을 꼭 가봐야 한대. 저는 엄마와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엄마가 더 무릎이 안 좋아지시기 전에 다녀오려고 해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팀장이라 팀원들을 고생시키고 있지만 전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는 미뤄두었던 효도하면서 엄마랑 잘 사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루빨리 가족을 만들어서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어요. 엄마는 어떤 형태로든 그냥 저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용기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이혼이 뭐가 대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사실 오래 고민했었거든요.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니, 혼자가 된 지금이 오히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꼭 영원한 사랑을 꿈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곁엔 엄마도 있고 절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는 법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주 귀한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5살이 된 서울에 사는 여자예요.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큰 걸림돌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혼을 겪으면서 만난 남편과 시누이가 제 평생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늘 앞만 보고 달려왔고 주저하는 법도 몰랐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뭔가 이루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새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죠.
지금은 혼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참 소중하다고 느껴져요.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던 거죠. 오늘은 제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생은 항상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저도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바뀌어야 했다는 걸요. 그런데 남편은 변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고 무책임해지기만 했죠.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면서도 본인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죠.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가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말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결국 아이들까지 온전히 제가 책임지는 상황이 되었고 더 이상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거든요. 만약 그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세 자매 중 첫째였어요. 아래로 여동생이 2명 있었고 부모님은 밤낮 없이 청소 일을 하셨어요. 당시 부모님이 워낙 바쁘게 사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언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동생이 이렇게 칭얼대면 업어 키우듯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그 시절 덕분에 책임감이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일을 시작해서 동생들의 학비를 도왔죠. 사실 힘들 때도 많았어요. 때로는 제 앞길보다 동생들의 뒷바라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고 속으로 한탄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도 묘하게 그 상황이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장녀로서 가족들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시작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 가족들을 잘 먹이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무렵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죠. 저는 맞이라 그런지 성격상 남들한테 손 벌리는 걸 싫어해서 연하나 동갑은 잘 안 끌리더라고요. 애처럼 굴거나 덜렁대는 모습을 보면 이성보단 동생이나 친구처럼 느껴져서요. 그런데 그때 만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성격도 듬직한 데다 책임감도 있어 보였어요. 당시 제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때는 남편과 있을 때가 가족이랑 있을 때보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5번씩은 꼭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에게는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했죠. 저희는 3년을 사귀는 동안 남편 누나와 시어머니랑도 인사를 여러 번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나는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다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어머님께 제가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니 여자가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건 좋은 일이라며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비 며느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어요.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배달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운영해요. 가게는 작지만 한자리에서 5년째 장사 중이라 단골 손님이 많아요. 어머, 들을수록 좋네. 그럼 네가 가게 사장님인 거잖아? 대단하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가게에 한번 들러도 될까? 그럼요. 나중에 어머님, 형님이랑 같이 오시면 아이스크림도 포장해 드릴 테니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혹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도 물어봐도 될까? 아, 내가 이런 걸 물어봐서 좀 불편하지 않겠니? 에이, 어머님, 불편하다뇨.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여쭤보실 수 있죠. 한 달 순이익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때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뭐? 여자가 혼자 장사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너 정말 장사에 소질이 있구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여자를 데려오니? 아이고, 장하구나 우리 아들. 내가 사업하는 며느리를 봤다니 복이 터졌네, 복이 터졌어. 그렇죠. 우리 미정이가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엄만 내가 아무 여자나 데려올 남자처럼 보여요? 어머님과 남편이 무척 좋아했어요. 덕분에 저도 열심히 산 보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정말 부탁 하나만 할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그만두지 말아줘. 내 작은 부탁이니까 꼭 들어주면 좋겠어.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아이를 낳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어머님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게 좀 유별나다 싶었죠. 형님이 일을 쉬고 있어서 더 집착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신우이도 저한테 언니 같은 사람이 내 롤모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에 시댁에선 별일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을 사귀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몰래 3천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7천만 원, 남편은 4천만 원을 모아두었고요. 여기에 대출을 얹어서 서울 신축 아파트에서 둘만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문제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기대보다 훨씬 적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니니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제가 운영하는 젤라또 가게 수익보다 못하더라고요. 둘이 사는 동안은 괜찮았지만 아이들이 연달아 태어나니까 둘의 수입만으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 버거워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서 생활은 더 힘들어졌죠.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남편 뒷바라지를 얼마나 대충 했으면 하늘 같은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겠니? 어머님, 저도 가게 운영하느라 바쁜데 남편 직장에서 잘린 게 어떻게 제 탓이 돼요? 옛날에는 남편이 잘리면 아내들이 얼굴도 못 들고 다녔어. 내가 사업하는 며느리를 괜히 받아들였나 봐. 결국 우리 아들만 고생하게 됐네. 어머님, 예전엔 사업하는 며느리 받아서 복 받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하시잖아요. 사업도 잘해야 복이 되는 거지. 네 일만 챙기고 남편을 소홀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남편 일까지 신경 써야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느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가게 수익으로 내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고 남편 월급도 제 수익에 못 미쳤으니 어머님 말은 납득이 안 됐어요. 문제는 남편이죠. 이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존심만 상해선 전 회사 욕이나 하고 이력서는 넣지도 않고 술만 마시고 다녔어요. 그걸 보는데 답답해서 하루는 남편한테 물었죠.
당신 이대로 놀기만 할 거야? 기다려주는 것도 한두 달이지. 이렇게 계속 쉬면 애들은 어떡해? 그런데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가장이 이렇게 힘든데 위로는커녕 면박부터 주고 있네? 이게 할 소리냐? 내가 언제 면박만 줬다고 그래. 회사 잘린 날엔 괜찮을 거라고, 이직 준비하면 잘 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며칠만 쉬겠다더니 술만 마시고 돈 펑펑 쓰잖아. 내가 답답하지 안 답답하겠어? 가장이 좀 힘들어서 술 좀 마신 게 큰 잘못이야? 내가 지금까지 논 줄 알아?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넌? 내가 이기적이라고? 자기가 더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애들이 아빠 언제 회사 가냐고 묻는 거 알아? 부끄럽지도 않아? 내 월급으로 내 식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 애들도 보지 않고 술만 마시고 다니니 말도 못하겠어. 평생 일하다가 조금 쉬겠다는데 이럴 거면 내가 어떻게 같이 살겠냐? 오늘부턴 각방 써야겠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서러운 건 저였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이직 준비는 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러던 중 제 가게 근처에 비슷한 가게들이 생기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가게 문을 닫은 지 하루 만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했더니 지금까지 하던 사업 몽땅 접고 집도 팔아서 합가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너희가 대출 이자도 못 낼 형편 아니냐며 강하게 밀어붙였죠. 남편도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고 여러모로 편할 텐데 왜 주저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고요. 엄마와 같이 살게 되는 건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는 말에 저도 순간 제 사업까지 말아먹고 억지 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가 외에는 방법이 없나 싶어 고민하다가 결국 동생들에게 연락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둘째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주변에 합가한 친구들 보면 분가를 못하고 시댁에 묶여 살더라며 절대 합가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했죠. 막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합가는 아닌 것 같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걱정했어요. 지금은 그 길밖에 없어 보여도 쉽게 선택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합가할 생각 말고 차라리 돈을 더 벌어 대출을 갚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막막하기만 했죠. 남편은 끊임없이 합가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저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까지 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셔서 툴툴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대학이라도 졸업해두지 그랬니? 네 동생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넌 작년 노릇한다고 고등학교만 겨우 나왔잖아. 그 말을 듣고는 집 내놓은 걸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만약 합가하면 이런 소리를 몇십 번, 아니 몇백 번 듣고 살아야 할 거라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밀려왔죠.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려서 부동산인 줄 알았는데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양손에 무언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언니 냉장고부터 채워줄게라며 반찬거리를 사왔죠. 그런데 동생들은 반찬거리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팔을 걷어붙이며 이제 우리가 언니를 도와줄 차례라며 새 사업을 시작하자고 나선 거예요. 그동안 언니한테 도움만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했죠. 그렇게 세 자매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동생들이 준비한 아이디어를 들으니 저를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느껴졌고 너무 고마웠어요. 특히 둘째는 시댁이 제주도라서 천혜향을 키우는 집안인데 제 일을 도우려고 시댁에 내려가 과일 유통 일을 배워왔더라고요. 둘째가 워낙 싹싹해서 시댁에서 큰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신선한 천혜향을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둘째가 저희 사정을 시댁에 전부 말씀드렸고 시댁에서는 둘째를 좋게 보셔서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였어요. 저는 원래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했었기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노하우가 있었죠. 그래서 막내랑 저는 아예 과일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어떤 유통망을 사용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원래 알던 사장님들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고, 막내는 SNS를 잘 활용해 유행하는 맛과 데코레이션을 연구하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 잘 되는 것도 아니면서 여자들이 가게 차린다고 난리냐며 비아냥거렸죠. 심지어 가게 차릴 돈으로 삼겹살집이나 차려달라고 하길래 그건 네가 대출받아서 알아서 해라라며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끝까지 가게가 잘 될 리 없다며 혀를 끌끌 찼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매번 그 돈으로 그냥 합가하라며 연락을 해댔죠. 지쳐서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겼어요. 그러다 여름이 오면서 SNS에 저희 빙수가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막내가 꾸민 데코레이션이 예쁘다며 SNS에 올리면 좋겠다고 해서 막내가 운영을 시작했죠. 저는 새 메뉴를 무료 시식 이벤트로 홍보하며 손님들에게 수요 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이스크림은 손님들 취향에 딱 맞아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가게가 번창해 1호점, 2호점까지 열었고, 이전에 혼자 운영하던 젤라또 가게 때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죠. 사업이 잘 되면서 대출금도 차츰 줄기 시작했어요. 돈이 줄어드는 게 신나서 잠도 줄여가며 가게에 매달렸죠. 항상 마이너스만 찍혀있던 통장에 플러스가 되는 걸 보는 건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죠. 수익이 생길 때마다 새 물건을 사기보단 대출금을 갚는 데 집중했어요. 식비도 아끼느라 최대한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었고, 배달 음식은 엄격히 금지했죠. 옷이나 가방 같은 것도 10년 전에 산 걸 그대로 입고 다녔어요. 한 번은 아이가 제 낡고 오래된 가방이 보기 안쓰러웠는지 어버이날 선물로 용돈을 모아 새 가방을 사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무튼 저는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면서 죽어라 돈을 모았어요. 그래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사교육 없이 제가 직접 가르쳤죠. 학교에서 뒤처진다는 소리만은 듣지 않게 하려고요. 덕분에 초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하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전교 1등을 해오는 걸 보며 참 고맙고 뿌듯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여전히 이직은커녕 술 마시고 놀기 바빴는데, 제가 사업을 성공시키자 그제야 집안일을 조금씩 돕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대부분의 집안일은 제가 다 했지만요. 결국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된 셈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제게 불만을 품으셨어요. 사업을 성공해 돈을 벌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여쭤봤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가장 노릇을 못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친구분들을 만나시는 걸 좋아하셨죠. 문제는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아들이나 손주 자랑을 하며 기쁨을 나누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아들을 자랑할 거리가 없었던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거나 회사 대표로 있는 친구들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게 내심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 이야기를 친구분들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에 오셨던 모양이에요. 친구분이 너희 며느리 가게에 가봤는데 정말 크고 손님도 많더라. 아들이랑 같이 하는 거야? 라고 물으셨대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욕보일까 봐 우리 아들이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급하게 둘러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가 제게 오셔서 부끄러워 죽겠다, 이게 다 네 탓이다 라며 화를 내셨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니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애미가 화를 내는데 위로는커녕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기만 하니?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머님이 아이를 낳아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킨 건데 아범이 일도 안 하고 노는 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욕보일 수 있느냐며 역정을 내셨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일도 안 하고 펑펑 놀겠다고 했니? 너 우리 아들이랑 진지하게 대화는 해본 거야? 네가 너만 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제가 언제 저만 잘 되고 싶어 했나요? 제가 버는 돈은 전부 대출금 갚는 데 쓰고 있고 우리 네 식구 생활비와 애들 교육비로 다 나가는데요. 사치도 안 하고 심지어 아범 용돈도 제가 주고 있어요. 제가 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소리를 치셨어요. 사내 대장부는 원래 집안의 가장이 되고 싶어 하는 법이야. 네가 자꾸 이직하라고 닥달하니까 애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네가 벌어둔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려주면 우리 아들도 제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겠니?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시는 걸 보니 더 이상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네네 하고 넘겼죠. 그런데 남편이 또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건지 밤늦게 들어와서는 갑자기 저한테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오늘 엄마한테 왜 그렇게 버릇없게 굴었어? 우리 엄마한테 예의는 없고 자기 말만 하다가 나가버렸다며?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물어보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제가 예의 없이 굴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다고 남편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 내 생각엔 어머님께서 나한테 더 예의를 지키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 봐. 당신은 지금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나한테 당신 사업 차려달라고 하시더라. 당신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했어? 내가 당신한테 돈 벌고 싶으면 이직하라고 말했잖아. 전에 일했던 경력 살려서 준비만 잘하면 다시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매번 회사 따위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고집 부리더니 왜 이제 와서 이래? 아들이 엄마한테 어리광도 못 부려? 나도 사내 대장부인데 아내 치맛자락에 기대서 사는 게 마음 편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돈 잘 버는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한 건데 당신한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연히 어렵지. 내가 혼자 벌어 내 식구 책임지고 있는 것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 용돈까지 주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양심은 있어? 그렇게 쏘아붙이자 남편은 뭐라고 더 주절거리더니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사업 시작할 초기 지원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걸 못 해주겠으면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하고 싶은 말이 똑같길래 그건 절대 못 해준다고 못 박으니 남편은 입을 다물었죠. 사실 남편에게 사업 비용을 대주지 않은 건 괘씸해서라기보다는 그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동생들은 늘 성실했고 저와 손발이 잘 맞았거든요. 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일을 시작하면서 죽기보다 노는 걸 싫어했어요. 가끔 좀 쉬어도 되지 않냐고 물어봐도 쉬면 불안해서 못 견딘다며 일하는 게 천성이라고 했죠. 반면 남편은 조금만 시간이 나도 어떻게 놀지를 궁리했고 휴가도 한 번에 2주씩 내는 태평한 성격이었어요. 여유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렇게 놀 생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할 일이 남아있는 채로 놀면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미련하다고 비웃곤 했죠. 만약 동생들이 저한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고민하다가 빌려줬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늘 결과로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10만 원을 주면 15만 원을 쓰는 사람이었고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난 적도 있어서 믿음이 없었어요. 만약 남편에게 돈을 주면 그건 사실상 버리는 돈이 될 게 뻔했죠. 그래서 남편은 회사에 종속돼 성실하게 월급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늘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진정한 리더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리더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사업 자금을 안 주겠다고 하자
저를 찌찌하고 쪼잔한 사람이라고 몇 번이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아예 집안일에도 손을 놓더라고요. 마치 집안일은 자기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듯 행동했죠. 남편은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오후 1~2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먹고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러 나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죠. 그렇게 생활하니 아이들도 남편과 대화하는 걸 꺼려했어요. 가끔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별로 대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빠와 대화한 기억이 거의 없다뇨. 참고로 제 아이들은 부침성이 좋아 이웃 아주머니나 할머니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편이에요. 제가 음식을 만들면 혼자 사는 할머니께 나눠드리자고 먼저 제안할 정도로 사려 깊고 정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정작 친아빠에게는 무관심하고 아무런 애정도 느끼지 않는 건 남편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과 나들이를 가자고 권했어요. 남편 혼자는 절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함께 가자고 했죠. 아이들을 위해 하루 정도는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냈어요. 당신 가게는 어떻게 할 건데? 하루 수입이 장난도 아니잖아. 가게 문 닫으면 내 용돈은 어떻게 하라고? 당장 돈 벌러 나가라니까? 무슨 나들이야 지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의 유대감이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 아이들이 아빠의 존재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용돈 걱정만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제가 부탁해서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궁시렁대면서도 그날 하루만큼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나름 노력하는 듯 보였죠. 제가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도 싸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애썼거든요. 하지만 시작만 좋았지. 놀이동산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신경질을 부리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 아이들 다루는 법을 전혀 모르는 게 티가 나더군요. 게다가 아이들조차 남편을 무서워했어요. 결국 저 혼자 아이들과 셋이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행복한 하루였다며 웃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남편이고 아빠라는 존재가 맞는 건지 의심하게 됐죠. 제 눈에는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벌고 혼자 집안일하고 아이들까지 돌보며 8년 동안 거의 5억에 달하는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었어요. 대출금을 갚은 날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수고해준 동생들에게는 선물로 가방과 옷을 사주었어요. 물론 그걸로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앞으로도 종종 고마움을 표현할 계획이었고요. 동생들은 저를 꼭 안아주며 언니 너무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이제는 천천히 남은 인생을 꾸려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힘들 때 도와준 건 다름 아닌 동생들이었기에 저는 동생들에게 진 빚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이 빚은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했더니 동생들은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우린 언니한테 받았던 걸 갚은 것 뿐이야.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나 싶어 뭉클했죠. 예전엔 마냥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도 어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대출금을 모두 갚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간단한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적금 계획을 짜려던 순간 남편이 갑자기 실실 웃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적금 계획은 몇 년만 미루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8년이나 대출금 갚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부터 모아야지. 여행도 가고 아이들 대학 자금도 모으고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지. 이제 겨우 시작인데. 에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아직 1억 남았거든. 뭐? 1억이라니. 그 큰 돈을 왜 빌렸는데? 우리 누나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좀 도와줬지. 당신도 장녀잖아. 우리 누나 생각하면 안쓰럽지 않아? 당신한테 1억은 푼돈이잖아. 금방 다시 모을 수 있을 텐데 그냥 도와주자. 그렇게 실실 웃는 남편을 보며 정말 그대로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신우이는 남편보다 3살, 저보다 8살이 많았고 결혼 후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이혼당했죠. 신우이의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신우이가 집안일도 안 하고 일만 하면 잘려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노는 걸 좋아해서 제가 대출금 갚는 동안 신우이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집안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말을 자주 했었죠.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진이 다 빠졌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인간이었거든요. 남편과 지내며 그런 사람들을 너무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일거리를 줘도 대충 하고 자기 요구만 앞세우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예전에 신우이가 저희 과일 아이스크림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족끼리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회를 줬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간단한 회계조차 하지 않아 결국 일 못 맡기겠다고 했어요. 저희 가게는 일 처리가 빠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신우이 같은 사람은 절대 뽑을 수 없었죠. 그렇게 일 못 맡기겠다고 하니 신우이가 오히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결국 저희는 크게 싸우고 그 뒤로 연락도 끊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우이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는 말에 저는 그날 바로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신우이 집으로 찾아가게 됐죠. 아마 남편과 신우이 모두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신우이 집에 들이닥치니 신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어떻게 여길 왔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곧장 신우이에게 따져 물었죠. 형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남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1억이나 받아서 홀랑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누가 1억을 받았다고 그래? 숫자까지 헷갈리세요. 남편이 분명 형님한테 1억을 도와드렸다고 했고 저보고 그 돈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세요? 저는 그 돈 절대 못 갚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전에도 도와드린다고 사업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때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받은 건 5천이지 1억은 아니거든?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내 동생한테 부탁해서 빌린 거야. 나중에 내가 일해서 갚을 거라고. 나도 내 얼굴은 봐야지. 전 남편이 양육비 문제로 자꾸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동생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니. 5천이요? 계속 실랑이를 벌였지만 신우이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어요. 끝까지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제가 추궁하자 신우이는 그럼 나머지 5천은 어디에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줬어? 라며 오히려 화를 냈죠.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다시 가서 따졌습니다. 여보, 형님한테 1억 준 거 아니잖아. 당신 우리 누나한테 전화했다며? 설마 누나 집까지 갔어? 그런데 1억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폭탄 던져놓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내가 갔지. 형님이 5천만 원 받으셨다는데 당신은 나한테 1억 도와줬다며. 말이 왜 이렇게 달라? 나머지 5천은 어디 있어? 에?
누나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난 분명 1억 줬는데. 형님이랑 한참 얘기했어. 형님이 통장까지 보여주셨다고. 당신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슬쩍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걸 또 어떻게 봤대? 아, 그래. 사실 5천만 원 준 게 맞아. 그래서 나머지 5천은 어디 갔는데? 내가 따로 쓰려고 뺐어. 우리 너무 팍팍하게 살았잖아. 이걸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 그냥 누나 도와준 셈 치고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알고 보니 남편은 5천만 원을 자신이 따로 쓰려고 빼놓았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웃으며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자며 핸드폰을 두드리는 모습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평생을 살겠다고 생각했는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열이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는 믿음직해서 반했는데 살아보니 이렇게 애 같을 수가 없더군요. 일은 미루기 바쁘고 아이들한테도 무책임한 데다 허영심이 가득해서 돈 쓰는 걸 좋아했죠. 남편이 아닌 아이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어른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남자가 내가 혼자 고생해서 번 돈을 자기 누나와 나눠 갖고 반은 자기가 쓰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런 남자랑은 더 못 살겠다 싶어 그날 저녁 친구와 먹겠다고 하고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인증사진까지 보내왔지만 저는 변호사와 상담 중이었죠. 참 세상에 이렇게 태평한 인간도 없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고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1억을 송금했어요. 이혼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고 나중에 후회 없이 정리하려면 이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보내자마자 남편이 싱글벙글 전화해선 사업가 마누라 덕분에 인생이 웃음뿐이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딱 한 통의 문자를 보냈죠. 내 사업 잘 돼서 당신도 부자 된 줄 알았어? 변호사 통해 재산 정리 싹 끝냈어. 당신 몫이 1억이더라. 이미 보냈으니 위자료랑 양육비는 따로 계산하자. 그 문자를 보내자 남편은 쏜살같이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친정에 도착한 남편은 무릎부터 꿇더니 저를 보자마자 싹싹 빌었어요. 지금까지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사죄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몇 번이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그의 얼굴조차 보기 싫었죠. 사업가 마누라 만나서 웃음만 넘쳤다며. 난 당신 때문에 대출금 갚느라 결혼 생활 내내 울고 싶었던 날들 뿐이었어. 이제 당신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남편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가 늘 주던 용돈이 달콤했는지 시어머니까지 이끌고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싶어 드러나 보자 하고 셋이서 카페에서 만나게 됐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제 앞에서 무릎 꿇리더니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잡고는 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쭈니 이제라도 합가하면 어떠냐며 아들도 딸도 다 힘들어 믿을 건 저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셔도 모자랄 판에 또 합가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보니 정말 질려버리겠더군요. 그래서 계속 합가 이야기 하실 거면 그만 일어나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 수 없다며 곡소리까지 내셨어요. 그 모습에 지긋지긋해진 저는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며 한마디 던졌죠. 합가할 며느리 원하시면 새로 재혼하시면 되겠네요. 그 후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차단해버렸어요. 끝까지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어요. 특히 둘째가 중학생이라 앞으로 계속 양육비를 보내야 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 노릇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 인간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더 웃긴 건 신우이가 남편에게서 받아간 5천만 원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죠. 남편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사업을 시작해보려 했지만 모조리 망했고 빚만 더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삼겹살집을 시작했지만 장사에는 관심 없고 술만 퍼마시며 사장님 흉내나 내다 결국 망했다고 하더군요. 하긴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제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할 때도 틈만 나면 자기도 사업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었거든요. 역시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하더니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열심히 하면 결국 빛을 본다는 걸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에서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냈는지를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전 남편과 신우이의 손은 참 깨끗하고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에 비해 저와 동생들 손은 트고 거칠지 않은 곳이 없었죠. 옛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그 후 저는 서울에 사는 막내 근처로 이사했고 제주도에 있는 둘째를 보러 오가며 지내고 있어요. 올해 저희 첫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훌륭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는 엄마처럼 사업가가 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금을 다 갚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애쓰고 버텨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누구도 아닌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새롭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기대받으려 하지 않겠다고요. 나를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덕분에 제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는 늘 든든한 두 동생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젠 정말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또 제 자신을 더 아껴주며 살아가려고요.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더 큰 행복도 찾아오겠죠.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도 자신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면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분명 쉽지 않은 일이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내고 결국은 웃으며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난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과 다짐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는 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